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 동안 방송을 못 해드렸는데요. 오늘 월요일 저녁 9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 호랑이에 시작된 지 벌써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당에 일단 내분이 좀 수습된 이후에 뭐 지지율도 상승세에 돌입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여러 가지 좋은 조짐이 민주당에는 뭐 초상집이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난파선 같이 아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반발심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조짐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명운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중앙선관위에 그 전국 단위 선관위도 있죠. 시, 군, 구 선관위까지 상설 조직이 있는 것은 이제 광역자치단체까지 있고 이 선관위에 2,500명, 3,000명 가까운 선관위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이 조혜주 상임위원을 이제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대통령 회외에 나와 있는 동안에 조혜주가 사퇴했다. 그러면 이제 믿을 만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되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좀 남아 있나 이런 희망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 책이 어디 갔지? 굿바이 이재명. 예. 굿바이 이재명이 출판이 되고 또 그 굿바이 이재명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송영길 대표가 마침 걸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친절하게 이것은 표현의 자유 또 개인이 출판물의 그 범위를 출판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조짐이 있는데 오늘 제가 또 방송해드릴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가장 앞장서서 투쟁해온 우리 강창호 원자력 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 그 다음에 원살련 또 여러 가지 에너지 흥사단장 뭐 이런 직함을 가지고 활동해온 한수원 노조 지부장 강창호 씨에 대한 한수원의 직위 해제를 직위 해제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해줘라 신분 보장 조치를 이행해라라는 결정에 대해서 한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한수원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금요일 날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에게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많은 판결문이 작성됐는데 그 내용에는 이 공익제보자 월성 1호기 공익제보자다. 강창호 위원장이 월성 1호기 공익제보자인 점. 그 다음에 이런 공익제보와 직위해제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굿바이 이재명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판결 선고도 환영하는 바이고
또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무죄 판결들이 떨어지고 있고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돼서 사법농단이라고 됐던 판사님들도 다 속속 지금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걸 또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법원으로 다시 살아 들어오니까 그걸 징계권을 행사해가지고 징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은 법원의 판결들이 속속 정말 판사들이 각성을 많이 한 것들 몇 년 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탈법적으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이 법원에 의해서 차츰 바로잡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시간은 우리 애국 시민들 편이다. 시간은 대한민국 편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 가서 탄핵을 당하시고 구속이 돼서 5년 동안 깜빵에 계셨는데 그 고초가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하는데 시간을 벌어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또 한편으로 그냥 뭐 그것이 뭐 그냥 저의 직관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런 일을 했었구나. 이게 지금 하나씩 좀 바로 잡혀가는 그런 조짐인데 그래서 오늘 이 판결문은 제가 가장 먼저 입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송 수행 이 사건의 원고 한국수력원자력 원고 정재훈 피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위원회의 보조 참가인이었던 강창호의 소송 대리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판결은 오늘 법원에서 왔습니다. 판결문이 이제 오후에 법원에서 송달이 됐길래 제가 이 판결이 뭐 법리적인 내용이 많아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송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방송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첫 제목을 한수원 월성 1호기 이 공익신고 관련 국민권익위 상대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얘기를 첫 번째 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그 김상진 단장이라든지 벌써 한 5년 넘었습니다. 그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형사 고소당한 사람들과 관련돼서 그런 변호도 맡아오고 했었습니다만은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책을 한번 사봤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싶었더니 이 안에 사진들이 여러 장이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그 사진 기사에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출처가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계사 조계종과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간의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이 갈등에 이재명이 불씨를 땡긴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쨌든 우리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좀 한번 봐야 되지 않냐 싶어서 그 얘기를 세 번째 꼭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판결 선고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거 판결문인데 2021 구합 5658 신분 보장 등 조치 요구 결정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가 한수원 그리고 한수원 사장 정재훈 돼 있고 피고가 국민권익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어떤 소송이냐면 이게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이고 또 한수원은 우리가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속하고요. 국민권익위는 아시다시피 부패행위 우리가 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고 부패행위 방지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이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개념 규정을 부패방지법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강창호 한수원 노조 지부장입니다. 강창호 지부장이 처음으로 한수원 감사실에다가 공익 제보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이어서 강창호 씨는 검찰에다가 고발인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 월성 1호기 이 경제성 조작과 관련된 것을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공익신고고. 그 두 번째 공익신고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뜨거웠는지 이 강창호 위원장을 이제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직위 해제를 합니다. 그것이 2020년 상반기고요. 그 직위 해제 처분을 받고도 이 강창호 위원장은 이거 직위 해제를 받으니까 이게 나한테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3차로 공익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수원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한수원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강창호 지부장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은 공익신고가 있었다는 근거지요. 근데 이제 권익위의 신고가 어떤 건지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고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는 당시에 국회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돼서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법적으로 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감사하는 대로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가 그 사건을 공익신고 사건을 감사원으로 보냅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감사원은 1년 이상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거를 1년 이상 감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감사의 진행 과정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알려진 대로 산자부 공무원들이 컴퓨터 자료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청와대 관련된 자료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감사원에서 감사위원들은 감사원장이 지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사건이 종결이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업무상 배임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도 사건을 검찰로 넘겨버립니다. 그 외에 이제 고소고발건이 추가로 그 뒤에 여러 군데서 있었고요. 서울중앙지검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강창호가 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각하 사건을 이제 마무리 지고 또 고소 사건 들어오는 것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검에서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 해야였죠. 대전지검에서 이거를 열일하게 되는 거죠. 열일하게 돼서 결국에는 최이봉, 그 다음에 배궁규 장관, 그 다음에 정재훈을 기소하게 되죠. 예. 특히 또 정재훈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대전지검에서는 또 추가로 기소되면서 여기에 관련됐던 회계법인의 회계사까지도 기소가 되는 초유의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사를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 강창호 노조위원장이 노조 지부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 판결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판결문의 별지 목록인데요. 이 원고들에게라는 것은 아까 보셨듯이 한수원하고 정재훈을 얘기합니다. 원고들에게 2020년 2월 28일입니다.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직위해제에서 지금까지 직위해제니까 제가 보니까 연봉이 보통 이 강창호 지부장은 원자력 이 기술사입니다. 기술사는 우리 자격증 중에서 이과 자격증 중에서는 최고의 자격증이죠. 그 중에서 원자력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연봉을 한 1억 2천 정도는 받는 사람인데 한 1년 정도는 연봉을 제대로 못 받았고요. 아예. 그 다음에 지금은 복직을 시켰는데 한시적으로 복직을 시켰기 때문에 직위 해제 기간 중에는 상여금을 전혀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학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 그래서 연봉이 본봉밖에 못 받아서 통상 임금만 지금 겨우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자녀가 아주 많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어요. 2월 28일부터 2년 됐습니다. 만 2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피고 보조 참가인의 직위 해제를 취소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 차별 지급된 보수 등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피고 보조 참가인의 견책 처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다. 이거는 이제 견책 처분하고 공익신고하고는 관계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거는 뭐 지역 말단적인 겁니다. 이 2020년 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이 직위 해제를 했는데 직위 해제를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하면서 직무에 복귀를 시켰습니다만은 이 직위 해제인 것은 조건부 직위 해제. 뭐 하여튼 좀 뭐 이걸 달아가지고 말이죠. 직위 해제된 상황을 하면은 보통 직위 해제하면 잠깐 직위 해제 급하게 해놓고 징계 절차로 넘어가는데 2년 동안 직위 해제만 해놓고 징계를 안 했습니다. 장기간의 직위 해제를 연장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연장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따도 연장 결정은 딱 한 번만 하고 연장 결정도 안 하고 연장 왜 했는지 이것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내던져 넣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근로기준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할 수 있고 다음에 이 해고 사유로 직위 해제 사유로 삼은 거 보면 강창호 위원장이 그 순환보직제에 대한 의견 제시한 거 있거든요. 그 원자로는 노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에도 제네시스가 있고 뭐 엘란트라가 있고 뭐 에쿠스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차량에도 승용차가 있고 승합차가 있고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차종에 따라서 현대차도 있고 삼성차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그 원자로도 이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자로 운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한번 그 순환 보직을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안전성 때문에. 그래서 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활로가 열립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 주거 환경이라든지 교육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들이 원래 원하는 것은 이런 순환보직을 이제 원래는 원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그 막혀 있는 사람은 어디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또 충돌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재훈 사장이 이거를 이 12,000명 정도 되는 노조원들을 갈등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순환보직제 확대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탈원전이라는 아주 그 핫한 이슈에
우리 노조원들이 이 일치 단계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순환보직에서 조금 자유로운 사람, 순환보직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잘 안 해줍니다. 이게 왜냐하면 원자로의 특성상 한번 거기에 매이면 거기에 쭉 평생 직장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게 한수원의 그 약간 단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면적 순환보직제로 갈 것처럼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 노조원들 사이에 상하 간에 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갈등이 쉽게 말하면은 한수원에서는 이것을 직원들을 편가르기를 해서 직원들끼리 싸움박질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이 한수원의 순환보직제의 본질입니다. 정재원 사장이 사장으로서 이 만 명이 되는 그런 조직을 이끌고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스타벅스 사장이 우리 스타벅스에 독이 들어있어요. 위험해요. 경제성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하고 같잖아요. 물론 정재훈 사장이 우리 원전이 위험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경제성이 없는 걸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사장이 우리 스타벅스에 파는 커피는 가성비가 떨어져요. 이렇게 스스로 얘기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난 5년간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창호 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고 순환보직제는 이것이 노조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라고 그 속에 있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신별로, 노형별로, 원자로의 노형별로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오래 근무하는 것이 원자로에 안전하기 때문에 섣불리 순환보직을 확대하게 되면은 원전 안전에 위험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거를 직위해제 사유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판결문에 보면 일부 기각된 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아니고요. 원고 정재훈의 청구는 기각돼서 원고 정재훈은 패소했고요. 우리가 소송에서 행정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성남시가 있고 성남시장이 있고 당사자 적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남시가 피고가 아니고 성남시장이 피고다 이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수원과 한수원 사장한테 둘 다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 직위해제 처분 취소하고 소급해서 월급 다 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한수원하고 정재원 사장이 소송을 걸은 거죠. 그래서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명령을 수반받는 사람은 한수원 주식회사가 아니고 한수원이라는 한수원의 사장 정재훈이 수범자다, 명령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법 해석을 통해서 판결문이 일부 패소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국민권익위가 100%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기자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이 문의를 해오셔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좀 저는 맥락이 이해가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앞부분에 그렇게 보여드렸고요. 뭐 제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긴 건 아닌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조 참가인 강창호 소송 대리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페이지 수가 50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피고 보조 참가인은 1996년도에 입사해가지고 세울 원자력 1발전 운영실 발전 운영부 노심 파트 관리 파트 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원에는 47개의 노조 지부가 있는데 단위 노조 지부의 노조 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고를 한 거 보면은 2020년도에 1월 달에 회사 감사실에다가
회사 내부 감사실에 월성 1억이 이거 경제성 평가 조작됐다 하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이게 묵살됐겠죠? 그래가지고 2020년 1월 20일 날 또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검찰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시민 2,500명을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허접했고 이때 제가 고발 대리인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에너지 흥사단장 자격으로 우리 강창호 씨가 이렇게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첨부됐던 자료는 월성 1호기 페롯이 작성한 경제성 분석 자료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그 외에 이거 말고도 여기서 판결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자료들도 일부 있습니다. 있고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 5월 30일자, 6월 11일자 경제성 평가 보고서인데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여러 개가 있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정됐습니다. 이거 보면은 경제성 용역 초안 검토 회의 결과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자료들이 있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강창호 씨가 정재원 사장을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그때 막 열고 그랬습니다. 이때. 왜냐하면 이때는 객관적인 증거가 더 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그 이전 해에 증거가 제대로 좀 확보되기 전의 해에 한손 이사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손 노동조합의 일부 고발을 한손 이사들에 대한 고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증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이런 증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 것이죠. 감사원의 감사도 시작됐고요. 이런 자료들이 명백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는 걸 거부를 하지를 못한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 자료를 보니까 감사원을 안 하고 안 됐거든. 그래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게 2019년입니다. 그것이 그걸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그걸 맡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가 나오도록 휴가를 내고 노조 지부장이 노조 활동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겠습니까? 자기 돈 써가면서 서울과 울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일을 해왔던 강창호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열성에 기해서 어떤 정말 한 사람의 어떤 열정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탈원전 정책이 민낯이 벗겨지는 그런 일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는데요.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땅에 선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벌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정확한 구절은 저는 생각 안 납니다만은 그런 의미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보도 참가인이라는 것은 강창호 공익제보자 강창호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뭐 여기서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뭐 이런저런 예상되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창호 씨가 직위 해제를 당하고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 신분 보장 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도 한수원은 직위 해제를 계속하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통보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2천만 원을 과태료로 과징금으로 내놔라 하면서 권익위가 굉장히 또 강하게 압박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한수원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결국 신분 보장 조치를 취소해라. 신분 보장 조치를 해라. 신분을 보장해줘라라는 권익위의 권고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내서 이 판결이 나오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한수원이 이런 권익위 상대로 소송을까지 해줘서 오히려 공문서로서 이게 판결문은 이제 보고문서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수많은 증거 자료를 이 판결문으로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마침 이런 판결문은 또 공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개된 판결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정재훈 사장은 이 소송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한수원에 그 주던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주는 것 원래대로 원상 회복시켜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가족을 거느린 가장의 입장에서 편지를 썼답니다. 그래서 나를 직위해제를 풀어주면은 그리고 주던 월급이라도 주면 내가 앞으로 이런 막 공익 활동을 안 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걸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형 로펌을 한수원에서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받아들여진 게 한수원이라는 법인 자체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라는 이 법인은 상법상 법인은 공기업법상의 공법인이다라는 여기 위에 보면요 하나 있습니다. 직위해제 이지만은 여기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시장형 공기업이고요. 또 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공직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한수원의 임원뿐만이 아니고 한수원의 직원 모두가 부패 행위를 봤을 때는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공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자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쭉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또 과정들이 아까 쭉 설명했던 그런 과정이고, 감사원에 감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국회는 2019년 10월 1일 감사원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하여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였다. 참가인은 2020년 6월 18일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감사원에 방문하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을 입증할 만한 감사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겠다고 하였고 감사원은 2020년 7월 7일 참가인에게 이 자료를 제출할 걸 요구했으며 참가인은 7월 9일날 감사원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감사원에 강창호 씨가 제출했는 자료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한수원 내부에 에서 제보받은 것도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의 의장이었던 조성진 교수 역시 그 녹취록을 이 감사원에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한수원의 이사회, 쉽게 말하면 월성 1호기 생매장 시켰던 그 문제의 이사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대거 압승한 직후에 이뤄졌던 한수원 이사회의 대화를 전부 녹음한 그걸 감사원에 제출하게 되는 그런 공익 제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상세한 사건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전지검 지방검찰청은 기소를 했다는 얘기고 그 위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각하 결정을 했다는 거고요. 2018년도 초기에 했던 거.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서울중앙지검은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검은 2021년 6월 30일 날 언론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대전지방법원 2021 코합 228호로 행사소송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2021 고합 228호 형사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판결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하겠지만 어쨌든 강창호의 공익 부패행위 신고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줬던 것입니다. 이래서 강창호의 입을 계속 막아야 되겠고 하니까 직위 해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소송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한수원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한수원의 노동조합 노조에 있는 분들도 강창호 위원장이 이렇게 힘들게 지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한수원이 아까 공기업이라고 얘기했죠. 시장형 공기업이고요. 그 공기업에서 다 근무하는 자는 공적 일에 종사하는 부패행위 신고 할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행위를 발견하면은 부패행위가 국민권익위에다가 제보할 그런 게 있고 그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제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판결문에는요 부패행위 방지법에 이 공익 신고를 했다, 부패행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람은 이행 강제금, 신분 보장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것, 신분 보장, 그러니까 원상 회복, 불이익을 원상 회복시켜주지 않는 권익위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행 강제금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신분 보장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이게 지금 신분 조치 결정을 이행 안 하고 지금 행정 소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불이익 조치를 실제로 한 사람은 또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이게 지금 한수원의 이 형사 이게 만약 권익위가 이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한 사람은 불이익 조치하면은 형사처벌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재훈 사장이 왜 이런 일을 했나 의심스러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나? 말 못할 사연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까지 자기가 이 모든 그거를 짊어지고 있나? 이 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없나? 이런 겁니다. 왜 정재훈도 능력 있는 공무원이었나요? 어쨌든 장래가 촉망되신 분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냐? 이렇게까지 왜 힘들게 하나?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퉜기 때문에 탈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다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방송이라든지 또 우리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뭐 막 이렇게 무슨 청산위원회 만들어냈지만 원자력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적 조직 내의 변화, KBS, MBC나 뭐 이런 에서 뭐 해고돼서 이런 게 아니라 탈원전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엄청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거 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던 원자로 천지 원전이라든지 뭐 전부 다 뭐 백지화돼 가지고 국민들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다 진상조사해야 됩니다. 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신한울 3, 4호기만 해도 주변에서 뭐 원룸 지었다가 폭삭 망한 사람도 엄청 많고요. 그런 거 나중에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와 불이익 간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공익신고자라는 지위도 법원이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뭐
굉장히 상당히 길죠. 예, 상당히 긴 어, 그런 판례를 좀 대략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에 대전지검의 언론 보도만 보신 분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투쟁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오늘 좀 이 판결 선고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예,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를 한번 봤습니다. 소년공 다이어리. 이재명의 일기를 조정미가 읽었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이재명 변호사의 생모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아마 가족 사진인 것 같아요. 왼쪽 하단인지 이쪽인지 누가 이재명이신지 지금 잘 안 나타나네요. 얼굴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길쭉하고 이재선 씨가 누군지 이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이재선인지 누군지 지금 덩치는 보니까 왼쪽이 이재선 같아 보여요. 우리 이재명 후보 지금 이제 공장 공원 생활할 때 한때 모습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고익 검정고시 성적점에서 이런 자료를 잘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불우한 환경에서 컸다고 보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아버님이 법대를 나왔는데 휴지를 주셨다 그래요. 상대원동에서 휴지를 왜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부친 정도 연세면은 그 고등학교만 나와도 우리 사회에서 뭐 은행 지점장도 하고 뭐 얼마든지 엘리트 대접을 받던 시절인데 그 대학을 나왔는데 그것도 법대까지 나온 분이 왜 상대운동에서 휴지를 주셨으며 가족을 안동에 놔두고 성남에 먼저 올라와서 그런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여기에는 이 책에는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이 책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저기 검은 옷 있는데 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중앙대 법대에 4년 장학생에 생활비까지 뭐 한 20만 원인가 얼마 10만 원인가 얼마 받았다고 써놨는데 본인은 종로인가 어디 가서 저 교복을 맞춰 입었다는데 82년도에 저런 교복이 있었나요? 중앙대의 교복이라 합니다. 교복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복에 대한 교복을 꼭 입고 싶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이 어릴 때 검정고시 시험을 2년인가 3년 준비해서 그 고입 검정, 대입 검정까지 통과했다 이런 얘기 써놨었고 이거는 이제 어릴 때 사진입니다. 연호 소년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천진한 그런 소년의 사진인데 64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시골에서 컸는데 이 어릴 때 저렇게 말쑥한 옷을 카라를 되게 큰 거 어른들 옷을 빌려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유행인 것 같아요. 저렇게 카라 입고 단추도 반듯한 옷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저런 옷을 입고 두발 상태도 뭐 양호합니다. 예. 예. 뭐 혈색도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대학 다닐 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때도 여느 대학생하고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예. 대학교 그 당시에 결혼복을 입었었죠. 우리 대학생들도 결혼 시간이 있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사진은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이제 팔이 이렇게 비틀어져서 군대에 안 갔다 온 얘기를 못 갔 얘기를 이제 하면서 보여주는 건데 이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이 프레스에 손목이 눌려가지고 병원 치료 기록은 없답니다. 없는데 프레스에 눌려서 그 뼈가 일부 성장판이 다쳤는지 이 뼈가 오른쪽 팔목 뼈가 한쪽 뼈가 두 가닥으로 돼 있잖아요. 팔목에. 예. 그 하나는 뼈가 자라고 하나는 뼈가 안 자라면서 이제 팔이 비틀어졌다. 다친 부분은 저도 이 책 등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뭐 프레스에 눌렸는데 어떻게 손가락이 보통 다 다치거든요. 아니면은 프레스에 눌리면은 손가락이 잘리거나 아니면 뭉그러집니다. 근데 프레스라는 게 뭐 플라스틱도 아니고 뭐 아예 엉그러질 텐데 그 치료를 안 받았다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살짝 다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본인은 그 병원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있었더니 이제 팔이 성장하면서 팔이 이제 비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학력고사 수험 번호인데 여기에 보니까 82학년도 대입 학력고사니까 82학번으로 들어간 거겠네요. 이것도 뭐 이 사진도 뭐 평범한 그냥 대학생의 그런 모습이에요. 대학생의 그런 모습인데 이 이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남 시민 모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오늘도 보니까 상대원동에 가서 연설을 하셨던데 형님과의 그 아픈 과거사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엄청 흘리시던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바로 이재명과 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곳입니다. 낮에 그 오랜 시간 일하시고 나서도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을 지키면서 아들이 잘 되기만 바랬던 우리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판검사 실력이 안 돼서 변호사 해야 되니까 어머니 이해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25나이에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가만 놔두질 않더군요. 그러다가 결국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제 여러 형제 중에 한 형제를 그들이 성남시의회 비례대표 공천 주겠다, 이재명 쫓아내면 시의회 의장 시켜주겠다고 작업하고 유혹해서 그 형님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입니다. 그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하다니요? 제가 화가 나서 전화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주십시오. 형님이 그랬습니다. 저한테 어머니를 때리기 전에 내가 이거 다 녹음해놨는데 너 나한테 와서 빌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거 녹음 공개 안 하고 계속 시정에 관여하는 거 전화 안 받고 말 안 들으면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내가 비록 나중에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네. 이런 이재명이 이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 달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 보셨죠? 예.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아픈 가족의 상처를 들으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아픈 상처죠. 아픈 상처인데 그거를 이것이 본인이 처음부터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토론장에서 사실은 무죄 판결은 났지만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걸로 해서 기소가 돼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공적인 관심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까지 그게 무죄, 유죄, 무죄로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런 과정에 와서 이 사안은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 이 부분이 유족들이 형님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강제 입원 시도 부분은 형제 간에도요. 요즘 우리 국가에서 무슨 호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호주제가 폐지된 지도 20년 가까워하는데 형님 집안 형님의 그 어떤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안 하고는 그 형수가 판단해야 될 문제지 시동생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부터가 우리 대한민국의 64년생으로서 태어난 이재명의 그 모든 그 지금 정신적인 혼란함, 그 정돈돼 있지 못한 사고방식, 뭐라 그럽니까? 정근대적인 사고, 그 다음에 가족 중심주의, 이런, 사고가 꽉 들어차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소득 3만 불에 어울리는 대통령으로는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상당히 머리가 좋고 굉장히 특출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도 언변도 좋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말 뛰어난 변호사로 일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남에서 변호사 일도 잘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변호사지만은 이재명 후보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에는 모순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의 주변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은 다 다쳐서 나온다. 그리고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흠집을 얘기한 사람은 다 배척돼 나온다.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우리 시대에 음석대는 이재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선 씨도 상당히 훌륭한 분인데 이재선 씨는 학력고사 성적으로 서울대를 경영학과를 가고도 남았는데 이재명 씨가 우리 집안 형편에 어디 서울대를 가냐? 다른 데 가라. 해서 성균관대인지 중앙대인지 어디 들어가 한양대를 갔어요. 한양대 가서 그 당시에 장학금 많이 줬다니까 생활비도 넉넉히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재선 씨는 대학교 2학년 때 공인회계사를 합격했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다 머리가 뛰어나고 보통 분들은 아닌데 그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 방식이 너무나 그 폭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형을 위해서 뭐 살다 보면은 부모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욕설이 오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장기간 오래됐고, 또 형님의 허물을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나 폭력적이었다. 그리고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됐으니 이 집안에서는 최고의 경사 중의 경사였을 것이고, 이재명은 자신이 이 대권을 향한 꿈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미. 거기에 형님이 사사건건 자신의 출생의 비밀부터 이 자신의 성남 시민 모임부터 같이 했었으니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재선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참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이런 그 이재명 씨는 우리 김사랑 씨를 고발을 많이 했어요. 민사 소송도 하고 하면 형사 소송도 하고 같은데 김사랑 씨가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는 것도 지금 이재명 씨와의 갈등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성남 그 일공단인지 뭐 그 문제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업무 추진 능력은 뭐 이 공무원들 장악하는 능력 하나는 막 갑인가 봐요. 그런 갑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년 시절에 사춘기 때 흠모했던 여학생 얘기 나오는데, 아버지 따라 네 역할을 밀러 나갔는데 새벽 3시에 나갔는데 새벽 한 5시쯤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봤는데 너무나 부끄러웠다. 이런 얘기들을 써놨습니다. 뭐 그 시대에 살아온 사람도 저도 뭐 연배가 비슷합니다만 공감받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근데 너무나 맺힌 게 너무 많다. 좀 이재명 후보도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게 어떻겠나. 정치인이든 시민운동가든 인권 변호사든 너무나 위로를 향해서 살아오면서 이 본인이 잃은 게 너무 많지 않냐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이 이재명 이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말이죠. 놀라운 일도 합니다. 놀라운 일도 하는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경기도에 가면, 광주에 가면은 나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나눔의 집에 공익 제보가 있었죠. 그 2020년 7월 28일자 기사인데 종교 대표들이 나눔의 집 직원들이 그 공익 제보를 합니다. 그 나눔의 집에 후원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그 후원금을 이제 위안부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라는 공익 제보가 이제 터져 나오죠. 그래서 그 공익 제보에 이제 터져 나오니까 경기도가 이제 이 나눔의 집이 재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할 재단이다 보니까 이제 그 민간 합동조사단을 꾸려가지고 나눔의 집을 이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 법보신문에 보니까 이거 나눔의 집 감사 들어오니까 이 조계정 총무원장 원행 스님하고 뭐 여기 보면은 뭐 교단들에서 나눔의 집 문제 원만하게 해결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이 빚어졌어요. 이게 갈등이 빚어졌어요. 나눔의 집에 이 재단은 원래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이 돈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눔의 집은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 문제가 많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임이 됐어요. 내가 이제 판결문 올려놨는데 이 유명한 송월주 스님 있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대선 행보 중에서 윤석열도 가고 이재명도 갔습니다. 가서 무릎 꿇고 정말 삭삭 빌었죠. 이재명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월주 스님을 갖다가 월주 스님이 여기 법인의 이사였어요. 근데 이 대표이사 송월주 스님을 해임을 시켜버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교계가 엄청나게 반발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요, 저도 참 이거를 놀랬는데요. 이재명은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좀 어떨 때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뭐 물론 이런 대장동 사건도 있지만은 조계종 나눔의 집 이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정의연이나 정대 옳은 일을 한다는데 그걸 왜 돈 쓴 거 뒤집어 그 감사를 해가지고 옳은 일을 한다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정의 위안부 그러는 게 전부 다 그 동정 또 어떤 분노 반일감정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정의연이나 정대협에 후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그 조계종 그 나눔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이 나눔의 집에 가면은 이렇게 돌아가신 위안부 신들이 이렇게 납골 이걸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합법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동상을 세워놨어요. 사람 생존했던 역사적 인물도 아닌데 왜 이런 흉상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영구 보존할까요? 이게 있으면은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위안부 어르신들은 자꾸 돌아가시고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를 나눔의 집에 위안부 어르신들의 치유와 집 재단에서 이 위안부 어르신들이 돌아가면 이 나눔의 집도 사실은 해산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를 영생하는 사람처럼 흉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위안부 어르신이 정말 힘들었는데 이 저승에 가서 이 영면하고 잊혀지기를 원하는데 이 위안부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위안부 역사관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이 진짜 원했을까요? 저는 글쎄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위안부 어르신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국가에서 나오는 돈만 해도 상당한 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원금 없어도 충분히 위안부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는데 이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사들이고 또 여기를 나중에 요양시설로 이 재단을 운영을 하려고 정관의 목적의 수익 사업을 변경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런 큰 시설을 만들려면 진입로도 내야 되고요. 그 주변에 이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납골당, 여기에 납골당까지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위안부 어르신들 안치해 놓은 것이 이게 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합법화하려면 납골당을 만드는데 주민들 이 납골당 사업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법에는 납골당은 재단이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시설이 운영하는 재단 법인이나 종교 시설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좋은 뜻으로 하셨겠지만은 이거를 어떤 수익 사업으로 한다는 면에서 이거에 대해서 여기 나눔의 집 김대월 학예실장이 후원금을 위안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현금 적립하고 부동산 구입해서 별개의 노인 요양 수입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폭로해서 일명 후원금 논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고명하신 송월주 스님이 정말 마지막에 아주 송월주 스님이 개인적으로 뭘 착복한 건 아니지. 하지만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그 송월주 스님 그 답의식에 이재명도 가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 진입로도 막 새로 포장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해찬 계통이 이제 이재명 지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요. 글쎄 여기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정청래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민주당과의 갈등의 씨앗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나눔의 집 여기에 에서 좀 촉발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미운털이 바뀐 거죠. 근데 이재명, 우리가, 정확하게 좀 봐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조계종에서 스님이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대회를 했어요. 불교 대회를 하고, 뭐, 여기 정청래도 왔다가 쫓겨가고, 또 송영기 뭐 연설하러 왔다가 연설도 못하고 지금 쫓겨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불교계의 밑바탕에 있던 정서 자체가 이 민주당은 불교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깔려 있는 거지. 스님들도 이 이념 집단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으로 나오겠구나.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이념에 물든 사람들이 과거 정부하고는 다르게 문재인 정부하고는 또 비교도 안 되게 하지 않겠냐 이런. 근데 어떻게 보면 불교계에서 뭐 글피다만 민노총 간부들이 가서 숨어 있는 곳이 그 조계사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조계사에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민주당을 성토하고 났었습니다.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세상 모든 만사가 어느 한편이만 다 옳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불교계 폄하 발언도 있고 한데 깊게 올라가면은 사찰 관람료, 문화재 관람료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잘 봉합이 되어 있던 거거든요. 보면은 원래 그 국립공원 들어갈 때 보면은 사찰이 대부분 다 있는데 그 진입로부터 해서는 다 사찰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를 공공이 이제 등산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국립공원으로 전부 편입을 시켜버리고 개발을 못하게 묶어놓은 대신에 사찰 문화재 감람료라는 걸 받아가지고 이걸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지금 사찰 들어가 보면은 사찰 살림에서 문화재 관람료가 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스님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배경은 단순 사찰 관람료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불교계에서도 이 위안부 어르신들을 위안부 쉼터로 알려진 광주 나눔의 집 이걸 갖다가 종교시설의 범위에 넘어서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경기도 이재명하고는 갈등이 한번 있었다라는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더 깊은 속내에 있는 갈등은 무엇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재명을 객관적으로 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제가 칭찬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 뭐 한다면 하는 사람 정도로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디어워치에서 지금 최소원 씨가 소송을 하겠다라는 글을 이제 자기를 무당으로 했던 언론사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기사가 올려와서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인터넷 프리덤 뉴스 우리 대동아 공영권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말은 일본에서도 금기어입니다. 그리고 저희 프리덤 뉴스에서 우리가 이 금기어를 자꾸 좀 얘기를 해봐야 된다. 지식인들이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조차도 대동아 공영권은 금기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좌파들이 일본에서도 이제 좌파들이 오히려 이제 이 아시아주의라든가 뭐 이런 아시아주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금기어입니다. 미국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 일미 동맹 하에서 서구화, 서구의 범주에서 들어가고 또 아시아의 범주에 맹주가 되는 걸 누구나 두려워하고 경계해오고 일본의 정치인들도 납작을 들어서 미국에 충성하는 것을 제1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베가 약간 사실 아시아 쪽에 이제 펠로우들을 많이 확보했죠.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국을 배제한 어떤 아시아주의를 어떻게 보면 아시아주의에 대한 포석을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의 지금 아시아에 대한 그 어떤 네트워킹이나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년 전 그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개념이 1940년대 초반에 완성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배경은 뭔지 그런 거를 그냥 화두를 던지는 글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00년 전의 역사에서 우리는 좀 많은 걸 배워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들이 얘기하기 어려운 이거를 한번 했습니다. 많이 좀 봐주시고요. 저희 프리덤 뉴스 회원이 되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단체 후원도 가능합니다. 쌉자 등록번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기부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프리덤 뉴스 김기수 TV로 운영하는 프리덤 뉴스 유튜브 채널입니다. 우리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노란 딱지가 하도 다 붙어가지고 거의 뭐 100% 노란 딱지가 붙어서 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은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 유튜브 채널 폭파됐는데 가로세로 연구소도 일주일간 정지됐다 그러죠. 최근에 공정위가 여기에 앞으로 칼을 좀 빼들고 나서줄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이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의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김기수 TV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